안녕하십니까. SBI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그 3, 4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퍼즐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BOJ 통화정책 회의가 18, 19 일정이죠.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일본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어제 토요타 임금 인상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BOJ 통화정책 앞두고 정책 정상화에 필요한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토요타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가장 큰 임금 인상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타뿐만이 아니라 일본 주요 기업 노동자들이 이번에 5.85% 정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31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트리클 다운 효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금속노조협의회장이라는 이분, 가네코 아키히로 회장이라는 이분이 임금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대기업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실질 임금이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시작이다. 결국 흔히 말하는 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대기업이 시작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 뜻인데 토요타 인사 책임자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요타의 결정이 모든 협력업체에 퍼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보통 우리가 이 완성차하고 부품 공급업체하고의 이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 이러한 흐름이 미국이나 유로존 쪽을 비교해 보면 작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경제에 크게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서 나타났었던 얘기가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이 얘기였죠. 임금 인상이 또 제품 가격으로 또 전이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서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최근에도 그 상호작용의 부작용을 끊어야 된다는 게 최근에 라스트 마일 얘기 나오면서 패드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었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은 패드가 막고 싶어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시 시작돼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더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도 나타날 수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하고 연결하면은 얘기가 좀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활력을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찾자는 그 차원에서 일본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BOJ 통화정책이 그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임금 인상으로 완성이 되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게 또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따지기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 표현되는 기간 동안에 글로벌 정책하고 반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해왔죠.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게 사실이죠. 계속 부진한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는 것보다는 자극을 좀 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마치 패드가 썼었던 그런 정책,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정상화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좀 더 이어지기를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BOJ의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로존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엔화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국채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쪽 한번 보겠습니다. BOJ의 정책 전환이 선반영되는 모습은 엔화 쪽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죠. 지금 엔화 흐름 보시면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던 모습, 작년 11월까지 계속 내렸고요. 반등 한번 나오고 또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내리다가 3월 들어서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몇 번 반등을 보이긴 보였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간간히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작년까지는 BOJ 정책 전환에 기대감이 좀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역설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되기보다는 활력이 시작될 흐름으로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좀 더 천천히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급하게 올라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엔화 강세가 나타난 다음에 미국의 CPI 나오면서 꺾이고 있죠. 타이밍상으로 미 국채 공급 일정도 겹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됐는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입찰 때하고 이번하고는 약간 좀 흐름이 다릅니다. 3월의 모습이요. 금리 흐름이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4.2%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대까지 들어갔었던 게 불과 하루 이틀 전인데 4.2까지 뛰어오른 것이죠. 이게 단순히 경제 지표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연결해야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입찰대하고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도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이번 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이때가 CPI 지표가 나왔을 때 흐름이고요. 가운데 핑크색 박스가 10년물 국채 입찰 그때 전후고요. 그리고 오른쪽 핑크색 박스 흐름이 30년물 국채 입찰 전후의 10년물 금리 흐름입니다. 입찰 내용하고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난 분기하고 올해 1, 2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비교했을 때 3년물하고 30년물은 그 어느 경우보다도 다 좋았어요. 작년 4분기보다도 좋고 올해 1, 2월보다도 좋고. 근데 10년 만기 국채는 지난 분기보다는 좋았는데 올해 1, 2월보다는 약간 좀 안 좋아지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찰금리나 입찰 전후 유통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장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PI 지표 나왔을 때 쭉 올라가고, 또 10년물 국채 결과가 나왔을 때 급등락하고, 그리고 30년물 국채 때 또 급등락하고, 장중에 1, 20bp 정도는 뭐 쉽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입찰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날 정도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수급 압박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유동성하고 금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펀더멘탈 논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유동성 쪽하고 금리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엔화하고 국채 흐름을 좀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일본 엔화고요. 푸른색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거의 동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미국 국채 가장 많이 보유한 세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영국. 맨 위 푸른색 선이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영국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일본의 유동성 유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위 그림에서 2022년 4분기하고요. 2023년 4분기에 달러엔도 내리고 금리도 내리는 그런 모습. 바꿔 말하면 엔하고 미 국채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두 번의 경우요. 그 직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흐름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 중국은 뭐 계속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영국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본 쪽에서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니까 이때나 이 4분기 쪽에서는 미 국채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 반대로 엔 약세 보이고 미국 국채 약세 보이는 이런 구간요. 이때는 유동성 유입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미 국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국면에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이 싸질 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이 미국 국채를 어떤 경우에도 꼭 사야 되는 그런 무차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위기급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팬데믹 같은 그때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리한 타이밍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최소한 조금 있으면 바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국채를 산다 이 가정을 해본다면은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보다는 약세가 전망이 돼야지 그런 투자 결정을 하겠죠.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환전해서, 그리고 국채도 좀 절대 레벨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를 또 선택하고 싶겠죠.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유동성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엔화 흐름하고 금리 모습이 비슷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단순히 미국 쪽에서만 파악할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 그리고 BOJ 정책 흐름, 그로 인한 엔화 흐름의 변화,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야지 미국 국채소화에 유리할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드하고 재무부는 그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을 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엔하고 국채가 동반 약세되는 경우가 제일 속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BOJ 정책 전환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자산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길 원할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퍼즐 게임으로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면 많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서로. 그 타이밍이 BOJ가 3월이냐 4월이냐 이걸 따질 때 혼자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페드의 QT하고 재무부 국채 수급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들, 페드 인사들이 블랙아웃 기간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시장에서 거론했죠. 라스트 마일 얘기도 하고 QT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유동성은 늘릴 것이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별개의 문제다. 3, 4월에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특히 페드하고 BOJ 간의 퍼즐 맞추기가 메인 이벤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 19 BOJ, 19, 20 페드의 통화정책회의가 이어져 있습니다. 22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끝났죠. 22와 페드 쪽을 볼 때는 7, 8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3, 4월로부터 3개월 뒤. 이게 다 모두 다 금리하고 국채하고 연결되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국채와 달러, 엔, 미국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설정을 하려면 이러한 통화정책 회의의 퍼즐 맞추기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아웃 기간에 BOJ 통화정책 정상화도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는 점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3월 FOMC 미팅까지. 안 좋은 악재들 말씀드렸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금리들 말씀을 드렸고, 또 QT나 듀레이션 조절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국채 발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본론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 만들기도 이제 거의 정리가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쪽에서 나오는 경제 흐름 소식, 그리고 BOJ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BOJ 통화정책 정상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